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강의가 조금, 좀 무거운 강의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일단 중간에 사유해가지고, 2편 정도로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편에 걸쳐서 그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일반 특수 반송 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 쪽에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전기 설비가 그렇지만은 프렌트를 빼놓고는 건축적인 설비 같은 경우는 이 건축물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일단 건축물을 모르면은요, 전기 설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건축적 설비 기술사의 최소 조건은, 30층 정도의 초고층 빌딩, 그 다음에 초대형 병원, 그 다음에, 초대형 전산센터, 이 정도의 세 개의 아주 복합적인 건물을 여러분들이 기획, 설계, 감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건축적인 감각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병원 설계하는데 병원 감리를 하게 되면 병원이 도대체 어떤 건축 구조로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그 목적하는 바에 어떤 설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건축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중앙 엘리베이터 구획이거든요. 이 구획이 된다고요. 중앙 엘리베이터 구획이 가장 건축물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건축물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고, 건축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가장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평면을 만드는데 이 코어가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코어가 결정이 되면 계단이 결정이 되죠. EPS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층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층이 어떻게 존별로 해가지고 중간에 부변도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우리가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하고 엘리베이터를 기획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동양 엘리베이터나 금성 엘리베이터나 무슨 LG 오티스라든지 이렇게 여러 회사의 엘리베이터를 기획하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앞설 필요는 없어. 하지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건축물에 들어가는 반송설비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다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거 모르시면은요 안 돼. 예? 그걸 알아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구조를 벌써 전산센터 그러면 어떻게 평면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럼 병원 어떻게 되는 거. 박물관 그럼 박물관은 어떤 조도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쭉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실무적인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갖다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거 안 하고 말이에요. 응? 그냥 무슨 간선 설계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거 차단기만 결정하면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 예? 한 60층짜리 건물을 진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매출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품이 들어갈 거예요. 발전기, 엘리베이터, 전등, 아주 여러 가지의 과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다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발전기가 있다. 발전기를 어떤 타입을 갖다 넣어라. 엘리베이터 어떤 타입을 갖다가 이거 기획하자. 예? 이게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나 엘리베이터 회사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르지. 하지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강하다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고요. 이 타이어, 이 엔진, 바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 기획자는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 종류가 쭉 있는데 그 타이어 만드는 공장보다는 내가 모르죠. 하지만 이 자동차에는 어떤 타이어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타이어 공장 회사람들 와가지고 브리핑 해보셔. ABCD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이 자동차에는 B를 가져와. 엔진. 자, 엔진은 이런 종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저 엔진이야. 저 엔진 갖다 올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타이어에 대해서 타이어 만드는 공장보다는 모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관련 기술자보다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해요. 그러면 타이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60층 빌딩의 전기 설비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면 여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팩터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간선은 어떻게 하고, 전선은 어떻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뭘 갖다 놓고, 발전기는 어떻게 놓고, 변압기는 뭘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압기 회사도 모르지만 변압기는 어떤 스타일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야. 이걸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설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을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지금 반송설비를 하는 거는 반송설비가 건축물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우리 전기 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또 움직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강의의 주 교재는 이지수 기술사님이 쓴 이지수 기술사님이 쓴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지수 기술사님한테 허락을 얻어서 이 교재를 이용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산업정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정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 교재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술사를 상당히 많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확실히 기술사가 쓴 책이 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기술사가 썼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동양 엘리베이터에서 공장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완전히 제가 볼 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 책을 보니까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허락을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교재로 인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더 구체적이신 분들은 이 책을 더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엘리베이터의 설비 계획을 보는데 설비 계획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는 설비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일반적인 스킴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스킴이라는 건 구조가 어떻고 거기는 안전장치가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구동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괴로웠던 거는 이거를 일일이 가르치면서 보여줄 수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파워포인트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접 시공을 할 때 제가 감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과정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시험을 할 때, 시운전할 때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올라가서 타고 그 삐뚤을 다니면서까지 나름대로 제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함축을 해서 또 시공을 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부분들을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그림을 가지고 전체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계획을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이 양이 방대해가지고 이것도 4시간씩 해서 한 3번, 1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2시간에다가 압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우선 보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구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실 위쪽의 상부 부분하고 그 하부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부 부분은 이제 구동장치에 필요한 이제 권산기라든지 제어반이 있겠고, 하부 부분에서는 이제 주요 부분이 이제 카 부분하고 균형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카 위에 주요 안전장치, 그리고 이 가이드 레일 관계, 하부에 이제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어드 방식의 권산기는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동기가 있으면 전동기 샤프트가 바로 이 기어를 돌려가지고 로프를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 교류 뭐 1단 방식이라든지 2단 방식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속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어레스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이 MG 세트 방식이라든지 요새는 정지형 사이리스타, 그냥 사이리스타 워드 레오나드 방식. 방식이 이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브레이크는 지금 원사이드 휴 브레이크는 동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양쪽 사이드에서 여기에 마그네트, 브레이크 마그네트가 동작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휴를 벌려주거나 좁혀주거나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인터널 브레이크는 이거 위스팅하우스에서 나오는 방식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지금 로프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균형추를 달아주는 로프를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칼을 달아주는 이 케이지를 달아주는 균형추에 로프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메인 시브가 있어가지고 이 메인 시브를 돌려주는 것이 기어레스 방식에서 기어레스 방식으로다가 이제 올려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프는 지금 균형추와 이 칼을 시브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로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로프를 로핑하는 방법은 1대1 로핑 방법이 있고 2대1 로핑 방법이 있고 언더슬라이딩 로핑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1대1 방식은 이게 기어드 방식에서 교류 1단, 2단, 교류 1단이라든지 2단 방식으로 저속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이거 언더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속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2대1 로핑 방법, 이 방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 균형추와 칼을 지지하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추가 이 부분이 있으면 균형추를 묶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이 레일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지금 이 레일이 이 균형추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추를 이거 지금 보면 균형추에 관련되는 레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으면은 균형추를 움직여주는, 균형추의 진동을 방지하고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 균형추용 가이드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카가 있으면 또 카를 옆에서 잡아주는 레일이 이 균형 가이드 레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가이드 레일에 설치되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코어에서 시공을 하면 양쪽 레일에 줄을 띄는 작업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균형추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로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균형추의 무게는 우리가 지금 다 아신 것처럼 균형추의 중량은 전중량 플러스 최대 적재량에 곱하기 0.4에서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가 있으면은
칼을 달고 있는 스위브가 있어서 이렇게 매달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균형추로 이렇게 움직이면 균형추에 이 무게가 이 카의 전중량과 여기 사람이 타면 이 적재 하중의 100%의 약 40%에서 60%의 중량을 내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 만약에 로딩이 되면 여기에 하중에 걸리는 부분이 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균형추의 배치는 카 후측에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문이 사이드 열리는 문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 뒤쪽에 균형추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 문이 이쪽에 열리는 거죠. 이쪽에 열리면 카 횡측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카 후측에다가 균형추를 설치하는 방법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이 가이드레일을 먼저 설치한 후에 줄을 띄워서 세팅한 후에 카 바닥에 대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위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이 옆에 판과 윗판을 조립을 하고 메인 로프를 연결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할 때 이런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옆에 조립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이드레일, 지금 원 가이드레일을 공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 가이드레일에 맞춰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상부에 도어 머신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이 머신이 도어 행거를, 이 링크를 갖다가 움직이면서, 그 착상 신호를 받아가지고, 오픈 크로스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드 오픈 방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문이 이렇게 사이드로 완 사이드로 오픈을 됐다가 이제 크로스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 크로저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에 의해서 닫아주는 이런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상부에 이제 대부분 이제 조속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게 아주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프라이 볼형 같은 경우는 이 상부의 이 프라이 볼이 회전 속도에서 이렇게 돕니다. 돌게 되면 정속도에서 돌다가 만약에 이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 엘리베이터가 그 지정 속도보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만약에 그 추락을 할 경우에 프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안전장치의 로프를 땡김으로 해가지고 급정거할 수 있는 비상정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는 이 위에 프라이 볼이 정상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만 이상 속도로 가버리면 이것이 위로 쳐서 올라가니까요. 그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레버를 당겨주면은 이 밑에 계속 평상시에 밑에 같이 움직이던 롤이 이 밑으로 씹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칸은 떨어지고 이쪽 롤 안으로다 씹혀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아주 급정지를 하는 비상 순간 정지를 하는 작동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지 장치는 별도의 조속기 로프를 놔가지고 이 로프가 위로 당겨서 밑에 비상정지가 끼어 들어가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텐션 웨이브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렛지 레버가 그 비상정지 장치를 당김으로 해가지고 이 리프트 바 레버에서 비상정지 장치를 양 사이드에서 당기면서 이 카를 정지시키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부에 그래도 비상정지 장치가 이 비상정지 장치와 그 다음에 1단 리미트 스위치, 2단 리미트 스위치가 완벽하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제속도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에 스프링 완충기로다가 한 방식은 스프링으로다가 밑에 엘리베이터 떨어지는 부분을 완충을 해주고요. 유압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유압식에 프렌저를 놔가지고 이것이 유압식 프렌저와 스프링과 2단 충격을 감쇄하도록 이렇게 조치합니다. 그래서 고급형은 대개 유압식 완충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속도와 가속도의 층의 운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층까지 한꺼번에 내가 한 번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7단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속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가속을 해서 거의 그러니까 7층, 거의 6층, 5.5층에서 6층 정도까지 가속을 해가지고 다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10층까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곰 하단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는 층 간의 간격이 상당히 1층에서 뭐 3층까지만 간다 하면 가속을 1층까지 하고 1.5에서 다시 저속으로 해가지고 가는 방식. 요거는 상당히 그 좁은 층을 움직일 때 하는 얘기고 이 부분의 그래프는 스트레이트로 높은 층을 그냥 바로 갈 때 가속과 감속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도 제어에서는 교류 1단 속도 제어는 온오프라 하는 거죠. 온오프만. 온오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정방향, 역방향. 이런 식의 온오프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하나로다가 픽스되어 있는 거죠. 속도가 원 스텝으로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저항형은 이거는 일단 교류지만은 기동저항에 의해서 속도를 조금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은 이제 교류 2단 속도 제어. 그러니까 속도를 뭐 30m per minute에서 45m per minute로 이렇게 2단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고속권선과 저속권선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정회전과 역회전을 하도록 하는 회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회로죠.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버터 제어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될 회로 중에 하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사 수험 공부를 하시는 목적에서 하면 이 회로 정도는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거는 예전에는 기어레스 MG 방식을 상당히 많이 썼었죠. MG 세트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 MG 세트 방법은 인덕션 모터를 돌려주고, 인덕션 모터가 DC 제네레이터를 돌려주고, 이 DC 제네레이터에서 DC 모터를 돌려주면 해가지고 속도를 여기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보내주지만, 그래서 이걸 원 세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모터 제네레이터 세트, 그래서 이걸 MG 세트로 얘기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 DC 제네레이터가 DC 모터가 칼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함으로 해가지고 고속에 그 다음에 정확한 속도 제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여기 인버터 제어를 VV, VF 시스템을 놔놓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AC 모터를 돌려서 칼을 올려주는 식으로, 그러면 이 효율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VVVF를 쓰는 이유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제어하면, 정토르크를 만들려면 이 전압까지를 반드시 같이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VVF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컨버터가 되고요. AC 컨버터를 거쳐서 다시 인버터로 돌려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되게 PWM 방식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연파의 전압과 주파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PWM 방식으로 크기를 조절함을 해가지고 여기에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낮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AC 모터가 바로 컨트롤이 되는 방식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아주 고속으로 인버터 제어를 할 때 그 입력부에서 한번 컨트롤을 해주고요. 출력부의 아웃풋에서 한번 더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입력부에서는 컨버터를 제어하고 출력부에서는 인버터를 제어해서 속도를 정교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에 설명한 거는 저속, 중속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방식이고, 이 방식은 아주 고속 인버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제어 방식의 그 변천을 보면은요,
이건 이제 에너지 절감 때문에 계속 변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977년대까지 거의 이제 MG 세트 방식을 썼고, 여기서 같이 교류 교환 회로 방식이나 정지형 레오나르도 사이레스타 레오나르도 방식이 약 82년도까지, 현재는 지금 VVF 방식을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지금 더 구사되고 있는 거는 VVF 방식의 헤리컬 기아 방식을 지금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리컬 기어 방식을 잠깐 보면, 기어가 지금 빗살 무늬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어가 이쪽 기어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또 돌려주고, 그래서 적은 전동기로 이 부분을 돌려서 크게 나오는 이렇게 축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건 수평으로 운동 에너지를 같이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웜기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돌려가지고, 이 샤프트가 돌려가지고 이 부분에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이런 방향으로다가 거의 수직으로다가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이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축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의 그 주요 관리 방식에서 군 관리 방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30대면 30대가 쭉 서 있게 되면 이 30대가 동시에 15대가 어느 한 코를 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손실이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침에는 출근할 때는 위로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 때는 밑으로만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코를 받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스트레이트로 맨 위층에서 그냥 중간에 스탑을 안 하고 바로 1층으로 논스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만 계속 코를 받고, 그 다음에 점심때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로 내려오니까 12시부터는 이 시스템이 내려오는 것만 코를 받고 올라가는 거는 바로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운전 제어의 장치에다가 군 관리의 시스템에다가 메모리 양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위에가 있거나 밑에가 있거나, 그래서 그 특성별로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카의 운용 그 대수를 갖다가 최적화하는 방법이 지금 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군 관리 방식도 퍼지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 1년이면 1년 6개월 동안 운행한 거를 본인이 학습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인풋 작업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내봐가지고 최적한 시스템에다가 그 군 관리되도록, 아침에 몇 시에 다운이 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부분들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학습에 의해서 컨트롤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얘기는 앞으로는 와이어가 없는 디지털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벌써 논문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엘리베이터의 일반적인 그림을 봤고요. 뒤에서는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저층부에서는 상당히 요새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잠깐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획 측면으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식 엘리베이터의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층 아파트라든지 그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그 중량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단점 하나는 이게 유압을 밀어냈다가 당겼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력이 일반 로프식보다 상당히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안전적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가의 엘리베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계실의 파워 유닛, 유압 파워 유닛들은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실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로프식은 반드시 기계실이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옆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성이 좋고요. 별도의 부자재들이 상당히 균형추라든지 그 다음에 로프라든지 이런 여러 부속품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 왜냐하면 아주 고층에서 속도를 내야 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저층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대2의 로핑 방법은
이 로프를 여기다 고정을 하고 이 실린더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칼을 올려주는 방식이고요. 1대 4는 로프를 여기서 고정하고 이 로프를 여기 안에 실린더를 여기에서 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 로프하고 이것이 세 개의 롤러가 이 실린더에 제어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대 4 로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유압을, 기름을 밀어 넣을 때는 이 계통을 해서 밀어 넣어가지고 올리고요. 내릴 때는 기름을 이쪽에 바이패스에서 이쪽 유량 제어 밸브로 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를 지금 봤냐면은 엘리베이터의 주요 그림들을 보면서 기능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대충 머리로 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 여기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감리하신 분도 있고 시공하신 분도 있고 그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신 분도 있지만 실제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봤지 실제로다가 그 공사하는 과정에 그 메커니즘을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봤고요. 이번 강의서부터는 뭐를 하냐면은 기술사가 왜 건축 구조에서 엘리베이터 기획의 이 주요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유압식 엘리베이터와 그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보는데 주로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주요 관점을 해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 에스카레이터에 대한 기타 반송 설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의 고찰과 기본 요소를 보게 되면 지금 엘리베이터는요, 첫째는 옛날에는 그냥 운송설비의 과정이었는데 지금 운송설비의 설비의 개념이 하나의 이것이 인텔리젠트한 화한 부속 설비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고급화, 첨단화, 다 기능화 하면서 건축물에서 아주 결한 반송설비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고 반송설비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필수설비로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고 특히 초고층이나 초대형 대형 건물은 상당히 앞으로 주목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최첨단 아파트하고 지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하고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를 지금 제가 방문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 이건 말고요. 지금 보면 그 10층짜리 아파트, 우리나라로 보면 한 서민 아파트 정도밖에 안 돼도 엘리베이터가 딱 2대씩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딱 2대씩. 우리는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어가지고 20층짜리도 한 대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올라간 사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의 다 10층짜리 서민 아파트급에도 2대를 설치해놔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율을 상당히 낮추는 방법들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냐 이렇게 봐요. 이제 대수를 선정하는 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다 교통 수요와 양적인 고찰에서 대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그 건축 사무실에서 다 합니다. 건축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이 코어의 크기와 배치를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 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볼까요? 대부분
이 교재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평균 일주 시간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운전 간격 및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죠. 그래서 여기 설비 대수를 구합니다. 이거는 N은 Q를 P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하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운전 간격 I는 평균 일주 시간을 뭐예요? 완뱅크 운전 대수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다가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중간에 5분간 수송 인원 P를 구합니다. 그래서 P는 60에 5에 곱하기 0.8에 곱하기 정원을 이걸 평균 일주 시간을 가지고 나눠주죠. 이렇게 하면 대수가 나오는데 Q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이거는 상주하는 인원, 총 상주하는 인원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개수 파일을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운전 대수를 구할 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 이 M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파일은 어떠냐? 이 파일 값은 어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요? 이 건물의 종류가 어떤 거냐? 이게 아파트냐? 병원이냐? 호텔이냐? 일반 오피스냐? 이런 식에 따라서 이 종류에 의해서 평균 일주시간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이 전체 계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평균 일주시간. 그럼 평균 일주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대개 어떻게 됐어요? 평균 일주시간은 승객 출입 시간에다가요 더하기 문의 개폐 시간 플러스 주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일주 시간은 승객 출입 시간에다가 문의 개폐 시간 더하기 주행 시간을 평균 일주 시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 책에 지금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인 그 내용들, 우리 정리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 봤습니다만 판서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죠. 평균 일주 시간은 승객 출입 시간 플러스 문의 개폐 시간 플러스 주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일주 시간에서 운전 간격 및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고 여기에서 설비 대수를 구하는 걸로. 그래서 N은 Q의 P. 그래서 Q는 전체 인원에다가 건물에서 파일을 넣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5분간 수송 인원 P를 구한다. P는 60에 곱하기 5에 곱하기 0.8에 곱하기 정원. 이거를 평균 일주 시간으로 나눠주죠. 그리고 운전 간격 I는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평균 일주 시간을 완뱅크 운전 중에 대수로 나눠주면 이게 되겠죠. 이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이 책에 다른 표현을 댄 거로 보자 이거죠. 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5분간 수송 능력을 여긴 이렇게 했죠. 5 곱하기 60 곱하기 0.8은 안 넣고 그냥 승객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 시간을 one round trip time 해가지고 RTT로 표현했죠. 그 양적인 수지 대수는 이게 PR인데 이게 5분간 P5라고 보면 P5를 수송 인원으로다가 나눠주는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 간격은 RTT를 갖다 몇 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층에다가 한 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10층에다가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상당히 기다리는 기간이 적겠죠. 이건 기다리는 기간이 길고. 그러면 운전 대기 시간이 벌써 3, 40초를 넘어가면 상당히 떨어지는 품질을 그러니까 좀 쾌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는 몇 대를 가져가느냐는 대기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 대수 결정하고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문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의 교통 계산을 보면요, 이 평균 일주 시간은 지금 출발층에서 출발지까지 다시 오는데 주행 시간 있죠? 그리고 승차 시간 있죠? 내리는 시간이지 도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평균 일주 시간을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건 RTT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평균 일주 시간은 RTT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주 시간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의 그 병용식을 보면 지금 5분간 수송 능력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대가 5분간 수송 능력의 대수, 그 다음에 이용자의 총수에 곱하기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건 능력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 간격은 일주 시간에 대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운전 간격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돼요. RTT를 갖다가 완뱅크의 운전 중에 대수 이렇게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설비 계획은 오피스 빌딩을 이제 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여기서 주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대개 이제 엘리베이터 선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딱 나와 있죠. 속도와 층수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몇 인승. 근데 문제는 이게 결정짓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정원 25명의 속도를 이렇게 놨을 경우에 일주 시간을 135초 주거든요. 한 대가. 그러니까 이 135초 이게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기다리는 시간을 약 뭐 70초에서 80초로 내리면은 여기는 무조건 두 대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대가 되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 일주 시간을 몇 초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수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서민 아파트급 10층짜리에도 엘리베이터 다 두 대가 있습니다. 거의. 두 대가 있어가지고 한 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소통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자의 3.5%에서 5% 정도가 탑승을 하고 이것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에 그 적용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 간격은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할 때 약 120초 이하, 두 대 설치할 때는 80초 이하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두 대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대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피아노 운반용 이상을 운반이 가능하도록 9인승 엘리베이터 이상을 적어도 한 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운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지금 부착을 합니다만은 요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M을 구하고 여기다가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 Q를 구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그 인원 수송 인원을 구하는 거죠. 호텔 같은 경우는 보면 5분간 상승 인원과 하강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정원 20명 전후로 해가지고 수송 인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호텔은 들어와 있는 숙박객 수, 그러니까 호텔 베드가 몇 베드냐 여기서 80%가 다 찼다고 보고 완 베드당 몇 명을 칠 거냐, 그 완 베드당 뭐 싱글이면 한 명이고 더블이면 두 명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80%가 쓰는데 20명 전후에
그 정원을 가지고 전격 수송문의 50% 이하에서 운전 간격이 이건 호텔이기 때문에 이 운전 간격을 상당히 낮춰줬죠. 공동주택이니까 약 120초를 나왔지만 이건 그러면 불평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엘리베이터 대수를 많이 놓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5분간 수송 인원을 체크한다 이런 얘기예요. 백화점도 보면은 이제 1시간 총 수용 인원인데 2층 이상만 백화점에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2층 이상인데 다 또 에스컬레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는 80%, 10%는 엘리베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 이상의 면적, 해배당 0.5에서 0.8명이 시간당 이용한다고 보고 이 백화점의 총 사용하는 인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인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4만 해배다. 4만 해배면 곱하기 0.8 아워 하고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0.9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는 또 0.8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때 총 사용하는 인원이 나오겠죠. Q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Q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가느냐.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고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곱하기 0.9에다가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사용 인원이 나오니까 그 사용 인원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밑에다 보면 4만 해배라고 하면 곱하기 0.8의 아워당 곱하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인원이 0.9라고 출입 인원에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0.1이다 그러면 이것이 Q가 된다 이거죠. 전체 사용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운전 대수를 완뱅크에 몇 명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몇 베드냐? 이게 500베드다. 그럼 베드당 0.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200베드 정도 되는데 1200베드 되면 곱하기 0.2에 상승은 3, 하강은 2란 말이에요. 곱하기 한 3 정도 주면 이게 상승 인원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강 인원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는 방식보다 나간단 말이죠. 엘리베이터의 종류에서는 승용 엘리베이터와 침대용 엘리베이터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승용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쭉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용 엘리베이터는 최소한의 65kg으로 나눈 값으로 이론을 하죠. 9인용이다. 그럼 9 곱하기 65로다가 해서 최소 여기 정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용 같은 경우는 1회배당 250kg을 계산해가지고 그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카의 면적과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거기다 규정해 놓은 방법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종류는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은 인승용, 그 다음에 화물용, 침대용, 그 다음에 주차용, 인화용. 그러니까 인화용이라는 건 화물과 사람과 때에 따라서는 화물을 같이 실어나는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침대까지 이렇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코어의 배치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침대용 같은 경우는 균형추를 옆 사이에 놓는 거죠. 이렇게 침대용 같은 경우는 균형추가 옆에 있고 이거 침대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화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건 사이드 오픈형이죠.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고 요거는 센터 오픈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옆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권상기가 있고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층 이하, 여기가 지금 1층입니다. 1층.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놓이면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이하에다가 이제 이 밑에 안전용 때문에 여기다가 범퍼를 놨죠. 그래서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요거는 카용 그 완충기고, 요거 뒤에 거는 균형추용 완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카용 완충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균형추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요 완충기에 붙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프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그 1층 이하의 지하층에 대한 부분이고, 그 오버헤드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버헤드는 지금 매 최상층이 있으면은요, 최상층이 있으면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이. 그러면 여기에 최상층에 정지하는 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정지하는 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정지하는 층이 기계실하고 바로 막다지면 안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간격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뭐 배관도 지나갈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1단 전지장치, 2단 전지장치 해가지고 안전장치 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한 클리어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 10m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버헤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상부층이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놓이는 자리, 여기에서 위에가 이 오버헤드가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부에 균형추 그 바퍼장치, 그 다음에 카의 바퍼장치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의 이제 기계실에 보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기계실을 하나짜리 보면 카용 이 버린 콘크리트를 마지막에 치지 않고 이 부분을 철근만 이렇게 놔가지고 이 부분을 오픈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밑에서 작업을 다 해오지만 나중에 그 로프가 내려가는 자리를 뚫어놓고 다시 되물기를 해가지고 다시 치고요. 지금 이제 균형추가 놓이는 자리하고 카가 놓이는 자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가 놓일 뿐, 제어반에 놓일 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위에 카가 놓이는 자리하고 이 균형추가 내려갈 균형추 내려갈 로프 내려갈 자리하고 이 카를 매주는 로프가 내려갈 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규격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상층에 콘크리트를 칠 때는 거기에 스립을 하든지 오픈 스페이스를 결정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대인 경우에 이렇게 배치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그 기초를 하게 되면 이 기초의 프레임이 반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밑에가 오픈 스페이스니까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세 대인 경우에는 이 전체가 이게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이 중간중간 이렇게 질러놓은 부분이 이 반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옹벽으로다가 이렇게 올려서 옹벽 위에다가 이 기초가 그 프레임이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네 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은 형식입니다. 지금 6대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한쪽으로 다 하지 않고 3개가 오픈이고 3개가 오프닝 형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양쪽으로 다 배치되는 부분에 지금 8대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양쪽에 배치를 해본 케이스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 기계실의 전체 면적은 얼마가 필요할까?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카 하나에 들어가는 면적 곱하기 2를 하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의 균형추까지 들어가는 면적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 기계실의 넓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실 넓이는 이 카가 들어가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에 곱하기 2를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기계실의 천장에 돌출되는 볼이든지 이 H의 높이는 이 장비를 운반하고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감리할 때 상당히 주의하실 거는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8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환기하는 정도만 회한 정도라든지 이런 환기구만 놔두면 되는데 만약에 8대나 10대, 15대, 20대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기계실에서 나오는 발열량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MG세트에서는 대단했었죠. 그거 모두 쟤네들가 다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VVF 시스템 되니까 발열량이 적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대 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냉방장치를 놔야 돼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 엘리베이터실에, 기계실에 냉방 문제를 여러분 처리를 안 하면 그 장비의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동장 문제, 그 다음에 정지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대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량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발열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다가 냉방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기계의 발열량을 내는 공식을 여기서 봐주는데, 적재 하중과 속도와 대수와 제어 방식에 따라서 기동 분배에 따라서 이 팩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VVF 방식은 이제 40분의 1로 떨어지고, 교류 교환이나 직류 가변, 이거는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약 이 팩터는 40분의 1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 교류 교환 같은 경우가 이 발열량의 2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실 온도는 40도 이하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제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환기 팬을 이용해가지고 쿨링을 할 때는 이 공식에 의해서 그 환기하는 풍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실에 냉방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럼 거기 동력 들어가야 되죠. 나중에 그 설계에서 빠지면은 나중에 그걸 넣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냉방 장치를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문제. 그 얻을 때 보면 기계실에다가 환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를 크게 뚫어가지고 그릴로 해서 아주 충분한 양이 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만약에 건축에서 그걸 놓쳐가지고 그 부분을 만약에 체크를 안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건축도를 봐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건축에다 요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의 일반적인 그림과 그 전체 기계실과의 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1시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강의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